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9월 7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국방론 편곡지로 하나 골랐습니다. 아마 소식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영국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열 몇 대인가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희생자가 나왔다는 거죠. 러시아군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받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이게 우리한테 좀 일깨워주는 바가 많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항상 현실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뭐 과거는 어찌됐든 또 미래는 뭐 이상적으로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뭐 항상 오늘 현장이 중요하다 이런 사고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 팽배한 거잖아요. 남보다도 나만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것들. 법으로 뭐 법의 범위에만 들면은 나만을 우선시하는 거. 좀 남의 눈에는 성가시게 보이더라도 또 미래의 우리 모습에는 또 어떤 악영향을 끼치더라도 상관없이 법의 범주 안에서는 우리가 편안하게 자기한테 유리한 정황을 인식하고 행동하잖아요. 현실적이라는 거죠, 그게. 그런데 의외로 이제 군사 분야에 보면은 상당히 비현실적인 구도 속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좀 많아요. 자, 그것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한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9월 4일 엊그제부터 나왔는데 이게 좀 사진에 좀 흐릿하게 보이는데 이게 이제 영국의 최신 전차라기보다는 주력 전차죠. 주력 전차인 챌린저 2 전차가 이제 파괴된 모습이에요. 러시아 쪽의 영상인데 러시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여러 기갑 차량들이 이제 다 파괴가 됐는데 먼저 포격을 통해서 대부분 정리가 된 상태에서 좀 덩치가 큰 녀석들 주력 전차 같은 것은 추가로 이제 코넷 미사일로 파괴를 했다. 그래서 뭐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미사일에 맞기 전에 이미 이제 기동 불능이고 성분들은 뭐 자리를 피했든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저 사진이 뭐 아주 그 사진과 동영상이 있는데 분석한 사람들도 있던데 뭐 여러 가지를 봐서 챌린저 2가 맞다. 근데 이거 보면 타스 통신인데 영국 국방장관이 이거 인정까지 해요. 요거는 제가 보기에 좀 지나치다. 지금 뭐 이라크전이나 아프간에서도 미국 탱크들이 희생이 됐는데 미국 말로 하면 니어 애니버서리라고 해서 우리하고 수준이 비슷한 적이 싸우는 곳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이거든요. 상대방은 러시아잖아요. 세계 최대 육군국. 거기하고 상대하는데 서방에 아무리 최신의 주력 전차가 들이밀더라도 파괴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이것을 국방장관 인정까지 하고 이렇다는 것은 그만큼 밖에 논쟁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서방 측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러시아 저 떨거지 같은 것들한테 걔들이 뭘 쏘든지 간에 우리 무적의 챌린저 전차가 당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믿을 수가 없다. 있을 수 없는 사실이다. 러시아의 가짜뉴스다. 포샵으로 왜곡된 사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세력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우리도 북한과 관련해서 그런 마음가짐이 좀 있어요. 또 중국과 비교해서도 그렇죠. 현실을 안 보고 외면하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믿고 행동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요. 자, 이것은 이제 코넷 미사일이죠. 이거 보면 우리 현궁이 있기 때문에 현궁도 있고 이제 뭐 현궁하고 비교를 하면 되겠죠. 현궁보다는 좀 대형이에요. 사정거리도 그렇고 타격력도 그렇고 무게도 훨씬 커요. 그래서 이제 코넷 EM이라고 이제 EM이라 그러면 보통 이제 사거리가 연장되는 거죠. 2015년부터 이제 배치가 된 거고 러시아 미사일이고 중량은 31kg. 우리께 현궁은 15kg니까 그보다 2배 정도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직경도 한 1.5배 정도 두꺼우니까 이거는 이제 체급이 다른 미사일이에요.
미사일만 30kg가 넘기 때문에 장비를 다 개인이 혼자 뭐 현궁처럼 배낭에 넣고 다닌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사거리도 상당히 길죠. 8에서 10km. 관통력도 지금 현궁 같은 경우는 900mm 플러스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얌전하게 적은 거고 1000mm 넘을 것 같은데 그게 덩치에 비해서는 현궁이 진짜 관통력이 좋은 거죠. 이것도 지금 1100mm에서 1300m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작동 방식은 우리 현궁보다는 약간 한 세대 전이에요. 한 세대나 두 세대 전이에요. 레이즈 빔 라이딩이라는 거거든요. 예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요 밑에 있는 조종기로 레이저 광선을 발사해서 저게 전차를 낙곤을 해요. 딱 여기 낙곤이 돼요. 낙곤이 된다는 것은 저기 움직이더라도 사수가 따라가지 다이아를 돌리지 않더라도 여기 들어있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낙곤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예요. 낙곤을 유지한다는 것은 레이저 광선을 움직이는 목표에 대해서 계속 쏴준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은폐를 한다거나 시야에서 사라지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세대나 두 세대 이전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대전차 미사일이라는 개념에서 우리 현궁과 비교했을 때 현궁은 최신의 미사일이죠. 그래서 이제 낙골이 된 상태에서 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 미사일은 이 발사대에서 지금 쏘고 있는 조종기에서 이제 발사하고 있는 그 레이저 광선하고 이렇게 일치를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 라이딩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레이저 광선하고 내 미사일 방향하고 항상 일직선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목표물에 맞는 거죠. 이거예요. 이건데 이거가 악명을 떨친 지는 오래됐어요. 중동전에서도 이미 M1 전차도 이거에 파괴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탱크 무용론도 이것 때문에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뭐 복합 장갑이나 여러 가지로 이제 어느 정도 전차의 생존성이 유지가 됐는데 이제 코네급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이제는 이것을 장갑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서는 탱크가 너무 무거워져서 안 된다. 이런 느낌을 확실하게 주는 미사일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 맞으면은 레오파르도 당연히 나가는 거고 파괴되는 거고 뭐 챌린저 2는 급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K2도 심대한 데미지를 입는다고 봐야 돼요. 안 맞아봐서는 모르겠지만 지금 전력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능동 방어 시스템 같은 게 본격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능동 방어 시스템. 네, 그게 저도 이게 다루면 다룰수록 능동 방어 시스템이 미래 기갑 세력의 핵심이다. 전차뿐만이 아니라 기갑 세력 일반. 어제도 제가 기동 보병 전투장갑차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나왔었죠. 우리 열심히 개발하고 있어요. 그거 잘 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거 맞으면 현재 있는 어떤 전차든지 다 보낼 수 있어요. 러시아군은. 그래서 이거는 내가 받은 전차 전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또는 사전에 제압을 하고 전차의 특장점을 살려서 공격을 하거나 이런 전술적인 부분이 강조돼야지. 아니 어떻게 러시아제 무기에 우리의 챌린저 특히 방호력을 강조한 전통적인 영국의 기갑 사상이 반영된 그런 전차가 아주 그냥 볼품없이 뚜껑이 따인 거죠. 솔직히 말해서 안에 이게 장약이나 탄환이 배치하는 것도 따로 격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좀 파편 정도만 방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서 이게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부 폭발이 일어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포탑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자, 이런 현실은 이제 계속 관측이 되고 있었죠. 레오파르드 2가 이렇게 주저앉은 모습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저도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궁금해요. 여러 대가 같이 그냥 뭉개져 있거든요. 붙어서. 이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같아요. 일단 지뢰를 밟았고, 그 다음에 정밀 포격이 날라왔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생존해 있는 것들은, 드론이나, 란셋 드론이나, 대전차 미사일, 이런 걸로 격파된 것 같아요. 이게 공동묘지처럼 되어 있잖아요. 여기 오른쪽 밑에 레오파르드 전차가 있고, 그 외에 수많은, 이 앞에만 보더라도, 사진 속에서만 보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 정도 되는 M2 브래들리 장갑차가 있죠. 자, 이러니까 이게 이제 서구권의 생각이에요.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의 이런 제목을 누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이걸 보니까 M1 전차가 지금 열대 가기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9월 달에 이제 갔겠네요. 이제 미국 약속한 것 중에 안 보낼 것처럼 하다가 지금 우크라이나전에 다시 불을 붙이려는 시도가 보이는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보냈어요. 1, 2년 걸린다는 걸 빨리 보냈거든요. 그래도 동맹국들 중에서 제일 늦었어요. 그래서 제목도 M1 전차도 레오파르드랑 같은 운명이니까 걱정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상징이기 때문에 내 상징이 뭉개지는 모습을 보기 싫은 거예요. 노병이 전사하는 모습을 보기 싫은 거예요. 노병은 그냥 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챌린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전혀 그럴 계제가 없는데 영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챌린저는 나의 우상이에요. 그 능력이나 좀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그 능력이나 숫자에서 전혀 그런 상징으로 자리 잡을 만한 물건이 아닌데 말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걸 보니까 영국의 친구인 미국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도 저런 모습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요런 거예요. 우리 사람의 심리에 그런 게 있어요. 아니면 전세를 바꿀 전력이 될까? 자, 레오파르드 파괴됐고 레오파르드와 M1 에이브람 전차는 서방권에서 최고 전차의 수위를 누가 잘났니 뭐 서로 티격태격하는 입장인데 사실은 뭐 종합적인 전력에서는 뭐 레오파르드가 좀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뭐 수십 년 동안 있었죠. 예. 그런데 열대 보내가지고 전세를 바꿀 전력이 될까 이게 너무 오버하는 거죠. 우리 민간인들도 일반 대중들도 이런 것에 대한 관점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각이. 아니 이게 뭐 만화 영화도 아니고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우크라이나 측이 주장하는 거, 러시아 측이 주장하는 걸 다 합치면 어마무시한 숫자, 최소한 수백 대는 훨씬 넘어가는, 뭐 약간 과장을 붙여서 1000대도 훨씬 넘어가는 서로의 전차들이 파괴됐는데 그 중에 10대 보낸다고 해가지고 10대 추가로 거기서 보탠다고 그래가지고 뭐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강물의 오줌 누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도 또 우리가 우리 대중들을 갖고 노는 이 대중 매체의 장난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이래 되면은 어떨 때는 이제 그 결과적으로 그 매체들이 원했던 대로 여론이 안 흘러가고 이렇게 과잉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괜히 슬퍼할 일이 아닌데 슬퍼하고 놀라지 말아야 될 일인데 놀래고 현실 감각이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예. 영국이 브렉시트 어줍잖게 나와가지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이제 채널에서도 결론을 내리죠. 아니다. 예. 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뭐 전문가 말을 빌리고 했는데 전문가 말 빌릴 것까지도 없죠. 이미 코넷 미사일에 의해서 이미 예전에 다 격파된 바가 있던 거고 이번에 레오파르드 2 같은 경우는 또 뭐 그 러시아의 란셋 드론에 격파됐다고 러시아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란셋 드론에 있는 거기 뭐 이중 성형 탄두나 이중 성형 탄두 같은 게 코넷에 있는 것보다 강력하겠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탄두도 훨씬 가볍고 거기서 파괴됐다는데 뭐 할 말 없죠. 아니다라는 거죠. 숫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챌린저는 시간 문제였던 거죠. 전선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다면은 언제 격파되느냐 문제였는데 그런 게 사실로 드러났는데 국방장관까지 나와서 그게 사실이라고 인정해야 될 만큼 대중의 마음은 전혀 현실과 괴리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예. 자, 그래서 이제는 좀 사실 이제 조금 이제 정황을 한번 볼게요. 우리 현실감을 가지려면 이 상황에서도 다른 데 다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상황을 간파를 할지, 우크라이나전의 전황이 누구한테 유리한지, 예? 동북아 상황은 어떤지, 미국의 입장은 어떤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입장은 뭔지, 러시아의 입장은 뭔지, 이런 것도. 이거 좋은 예예요. 23년 1월에 이제 바이든이 이렇게 부축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탱크를. 그게 도합 64대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강문의 오줌 누기예요. 이 전체가 다 동시에 간다 하더라도. 예. 미국은 에이브람스 31대를 약속했고 독일은 레오파르드 14대를 약속했고 캐나다는 또 레오파르드 5대, 영국은 챌린저 14대를 약속을 했어요. 예. 미국은 요번에 그걸 보내는 거죠. 저중에 10대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더 보낼 수 있다라고 이제 내년 선거를 맞은 바이든이 지금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다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할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여태까지 미국이 수십 년간 해온 일이거든요. 여기서 협상을 한다기보다는 강공으로 나가는 거. 바이든 개인만의 생각이 아니라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도 세력들의 마인드가 그래요. 우리가 누군데 누구랑 협상을 하냐, 밀리는 모습을 보이느냐, 이거 아니다.
그런 옵션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정치 논평에서 늘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기색이 강해지니까 지금 러시아도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 측면으로. 자, 오늘은 여기 집중하겠습니다. 독일은 여기서 한번 보세요. 독일은 레오파르드 전차, 주력 전차를 266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 14대예요. 캐나다는 112대 가지고 있어요. 영국은 챌린저 전차가 227대 가지고 있어요. 우리 1개 기동사단, 우리 기동사단이 3개 있죠. 7군단에. 기동사단이 보유한 탱크 숫자랑 비슷해요. 각국의 전 육군이 가지고 있는 게. 이 3개 나라를 합치면 그래도 우리 기동군단, 제7기동군단이 보유한 전차보다 숫자가 그래도 적어요. 3나라를 합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저만큼씩 뽑아서 지원해 준 거면 엄청나게 많이 지원해 준 거예요. 5% 정도 지원해 줬잖아요.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그죠? 예. 자, 볼게요. 자, 이거는 뭐 제가 옛날에 활용했던 자료를 한번 볼게요. 좀 제 자료랑 일치해요. 영국, 독일, 영국, 프랑스. 프랑스 222대 가지고 르클레르 전차. 이것도 지금 최신형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유럽은 지금 신형 전차가 안 나왔어요. 다 20, 30년 됐어요. 물론 계속 개량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챌린저 2는 제일 개량의 혜택도 못 받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독일이 차세대 전차를 뭐 한다 이러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이 이래요. 이들이 다 K2 전차보다 동등 이하예요. 그죠? 숫자도 저거밖에 안 돼요. 자, 한국 육군은 볼까요? M48 빼고 M1 K1 이상 보면 1771대 정도 되고 여기 지금도 뭐 한 2000대 가까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4차 양산 끝나면 K2. K1이 1511대, K2 전차는 지금 4차 양산을 하고 있어요. 180대 정도. 그게 되면은 K2 전차면 440대예요. 저기서 일부를 먼저 빼서 폴란드에 팔았던 것 같거든요. 빨리 달라 하니까. 네. 자, 저래 되면 우리는 7기동군단을 K2로 다 채운다. 7기동군단에 있는 전차 수가 440대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 사단에 150대 정도 되는 걸로 딱 봐지죠. 예. 독일, 영국, 프랑스 다 합치면 715대예요. 예. 이런 겁니다, 지금. 자,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보면은 전체 국방력 순위에서 보면은 다 우리보다 앞에 있는 나라들 걸로 제가 짐작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육군은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육군 강국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만에 하나 북한하고 남한의 육군 전력을 합친다. 예. 그런 가정을 해본다면은 중국군과 싸워서 지지 않는 정도의 전력이에요. 세계 최강이에요. 육군 전력으로 따지면 한반도 전력으로. 자, 그리고 그때 영국의 이제 전력을 한번 살펴보면은 뭐 육군의 전력이 이게 다는 아닙니다만은 이번에 우크라이나는 우리도 쭉 살펴보면서 보면은 어차피 탱커, 주력 전차하고 포예요. 자주포, 포병. 자, 그때 14대의 챌린저 전차를 보내겠다고 영국이 이야기했을 때 AS-90이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주포가 있어요. 자주포. K9급이 아니에요. 옛날급이에요.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최신형 새로운 장을 열었던 자주포지만 이제는 한 세대 전으로 밀려나 있는 자주포예요. 예. 그것도 서른문을 지원하기로 했고 서른문이 지금 간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군의 지금 포병 현황을 보니까 여기에 뭐 2개 여단 정도나 연대 정도 되는 포병 연대가 있는데 거기서 각각 24문씩 해서 48문을 가지고 있어요. 48문. 그게 다예요. 48문이. 그 중에서 30문을 판다는 거예요.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18문 남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게? 이게 영국의 현실이에요. 독일도 자료가 있는데 독일은 100대에서 200대 정도 돼요. 그들의 자주포가. 이거보다 낫죠. 우리는 1700대? 뭐 1500에서 2000대 사이죠. 우리나라가 강한 것이고 엄청나게.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 유럽의 국가들은 지난 30년간 냉전 체제가 끝난 후에 국방비에 들어가는 돈을 엄청나게 안 썼다. 그래서 나라가 갖춰야 될 적정한 국방선, 국방력의 수준보다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그래서 양쪽의 간극이 그렇게 벌어졌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영국 포병이 없어요. 처음에 179문을 생산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없어졌어요. 여러 가지 개선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포만 팔았는지 차체만 팔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포만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랩 자주포가 됐잖아요. 폴란드가 사가지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K9 자주포 차대를 넣어가지고 대영 제국의 한때 대영 제국을 호령했던 영국군이 지금 자주포가 18문밖에 없는 18문이면은 여러분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은 포병 대대가 보통 18문 가지고 있거든요. 안에 포대가 3개 있죠. 그리고 뭐 본부라고 해야 될까요? 네, 있고. 그러니까 한 포대당 6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포대가 6문, 그게 중대 개념이에요. 그 중대가 3개 포대 합치면은 대대가 되고, 대대는 18문이에요. 거기다가 곱하기 3 하면은, 연대 또는 여단이 돼요. 예, 포병 여단, 포병 연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자, 챌린저 2를 한번 알아볼게요. 예, 이것도 우리 어린 시절을 볼 때 보면 세계의 최고의 전차 중에 하나를 꼽혔는데, 그때가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대로예요. 챌린저 2죠. 1998년부터 배치가 됐어요. 우리 K2 같은 경우 2014년부터니까 딱 느낌이 오시죠, 어떤 건지. 지금 K2가 가장 최신 전차예요, 세계에서. 그간의 여러 가지를 다 반영한 거죠. 그래서 폴란드가 K2 사는 겁니다. 제일 나으니까, 가격도 좋고. 자, 예전부터 뭐 영국은 방어 위주의 사상이다 했는데 그 옛날 이야기인 것 같고, 제가 봐서는 이 포탑을 딱 보면 형상 자체가 이렇게 우리 같은 K2 같은 경우는 모듈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에 구획이 딱 있어요. 사람이 사는 구획이 있고 바깥에 장갑은 딱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장갑이 개선되면 개선된 걸 끼울 수도 있고 그 자리에 다른 걸 끼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는 좀 과거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M1 에이브람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죠. 독일 레오파르드 2 전차 보면 우리랑 개념이 조금 비슷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상당히 더 나아간 것 같아요. 외형으로 봤을 때. 몸통도 그렇거든요, 우리는. 예. 자, 그래서 만드는 방식부터가 옛날 방식이다. 시간도 그렇고. 무게도 이제 64톤이나 돼요. 이게 뭐 초밤인지 코밤인지 복합 장갑을 최초로 채택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균일 장갑이었고, 유명세를 탔지만 지금 다 일반화되는 기술이죠. 예, 저걸로는 더 이상 뭐 생존을 보장할 수가 없죠. 무게 무거워요. 64톤이죠. 우리 K2가 56톤 전투 중량이, K1이 K1은 뭐 50톤에서 한 55, 6톤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뭐 K1도 또 뭐 120mm 포 달린 것도 있고 이러니까 무게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거보다 훨씬 무겁죠. 무거운 10톤 가까이 무거운데 엔진은 1200마력 디젤 엔진이에요. 이게 지금 자동 변속기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확실치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1200마력 엔진이면은 우리 K1 최초로 나왔을 때 51톤이었어요. 88 전차로 나왔을 때 그게 1200마력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K1이 지금 계속 개량해서 아무래도 시가전 전용으로 위주로 많이 사용될 것 같잖아요. 그거를 개량을 계속해서 무게가 자꾸 무거워져요. 장갑도 강화시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엔진 출력이 지금 그걸로는 부족하다. 그래도 60톤까지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걸 국산화하면서 한 1300 몇십 마력짜리 국산 엔진을 개발했거든요. 예. 그게 이 1200마력보다도 더 출력이 더 세잖아요. 이거는 우리 전차의 기준, 뭐 우리는 한국군의 기준이 있겠죠. 우리는 기동성을 상당히 강조하는 편이에요. 거기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둔중한 덩치를 가지고 있다. 몸놀림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예. 또 이제 하나는 이게 포예요, 포. 이게 지금 전 세계 주력 전차 중에서는 유일하게 120mm면 이제 전 세계 주력 전차급이죠. 서방권에서는 러시아에서는 125mm 정도거나 130mm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서방권 우리 뭐 독일, 미국 다 120mm, 영국도 120mm예요. 근데 유일하게 얘들은 강선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골랐습니다. 강선 홈파인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은 일단 나토 연합군 하고 포탄이 호환이 안 돼요. 네, 포탄이 호환이 안 되고 최신형의 철갑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장갑 파괴력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 포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잘 안 돼요. 요번에 하려고 해요. 보니까. 야, 이것이 얼마나 이 시스템이 과거에 머물러 있었느냐. 자, 이때 만들어졌을 때는 영국도 생각이 있었겠죠. 영국의 뭐랄까 제조업이 그래도 좀 살아 있을 때예요. 개발은 한 90년대 뭐 80년대 이렇게 했을 거니까 냉전 후반부부터 시작했을 거잖아요. 자, 그때는 우리만이 가진 장점이 있다. 영국의 색깔대로 이걸로 다 해결할 수 있다. 러시아 전차들을 그렇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실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지난 20, 30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바뀐 환경에 대한 대처를 전혀 안 했던 거죠. 개량 작업을 다 빼먹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영국 내부의 기계 산업이나 제조업이 다 죽었잖아요. 주위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세력은 아주 고비용 구조의 미국계 방산업체나 독일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비싸지는 거죠. 바꾸려고 하니까 더 숫자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대당 단가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직접적인 위협이 없으니까 계속 밀리는 거예요. 예산에서 우선순위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독일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장갑차도 독일 장갑차를 가져오기로 했죠. 박스 장갑차인가 뭐 그거. 그래서 이거를 결국에는 새로운 전차를 안 하고 챌린저 3로 개량을 해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개량이에요. 이제 앞서 했었어야 되는 개량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120mm 그게 들어가죠. 이제는 활강포로. 엔진도 1500마력. 그러니까 자기들도 64톤의 1200마력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56톤, 57톤의 1200마력 아니다. 우리는 그거 갖고 안 된다. 우리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2030년에 완료될 예정이에요. 이게 그러고 있는 거, 이 사람들은. 자, 우리는 저때 되면은 K3 전차가 나와 있겠죠. 130마력. 지금 뭐 일단 광고된 바로는 업계에서 전시한 바로는 수소 연료 전지죠. 그리고 능동 방호 장치 다 갖추고 있는 거. 그러면 또 그때 가면 또 벌어져 있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게 예전에 제가 찍어왔던 사진에서 보여드립니다. 작년 DX 코리아인가요? 기존의 K1 계열에 쓰는 독일 MTU 거의 KA501 엔진, 저게 1200마력이죠. 그리고 저기 챌린저 2는 이 MTU 엔진 아닙니다. 그리고 요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K1도 자꾸 개량을 하다 보니까 무게가 무거워진다. 그럼 우리는 그 기동성 감소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갖고는 안 된다. 전차의 생존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준다. 엔진 커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걸 국산화시키면서 개선형을 만든 거예요. 지금 이게 이 STX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360마력짜리를 해놨어요. 아마 기존 것에 쏙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1500마력짜리는 K2에 들어가는 걸 국산화 됐잖아요. 자, 그리고 뭐 지금 우리 K9에 들어가는 1000마력짜리 엔진 이런 것도 뭐 좀 국산화가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장갑차나 뭐 보병 전투 장갑차에 들어가는 뭐 몇 가지 있어요. 400마력짜리, 500마력, 6, 700 뭐 이런 것들도 쫙 해서 기종을 단순화시키면서 국산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현실 감각, 현대 전장에서의 어떤 주력 전차라는 것의 위상이라는 게 혼자로서 뭐 절대적인 무기가 아니라는 거,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전에서 뭐 챌린저 2가 격파됐다고 해서 놀랄 사실이 전혀 아니고, 전체 미국 포함해서 뭐 더 보내는 게 60몇 대 보내는데 그거 가지고 전황이 바뀔 정도가 된다? 아니다. 이것은 되게 정치적인 메시지다. 우리가 발을 담근다라는 거예요. 러시아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랑 같이 싸우는 거다. 그러다가 판이 흘러가는 형세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 발을 담글 수도 있다. 이런 압박용이지. 이걸로 해서 전황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감히 우리 전차가 파괴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네. 모지라고 악마 같은 자들의 무기에 당하다니 눈물이 나려고 하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전력을 쳐다볼 때도 똑같이 그걸 냉정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거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전쟁이라는 거는. 자, 그래서 그런 현실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또 하나의 현실감은 단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죠. 프랑스, 영국, 독일, 선진국이다. 어마무시한 군대를 가지고 있겠지.
예. 근데 실상이 어땠습니까? 육군 전력. 영국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예. 전체 전차 숫자가 227대. 그것도 그냥 주력 전차라고 불러는 주겠지만 타국의 주력 전차랑 비교할 바가 전혀 못 되는 전차. 그 수도 227대 가지고 있고 자주포는 우크라이나에 30대 지원해주고 났더니 18문밖에 안 남아있고 그것도 K9보다도 훨씬 못한 그 자주포를 그게 다예요. 영국 육군의 주력 전력이잖아요 그게. 예. 이거는 지금 사라진 24단의 사열 모습이에요. 이게 전력이 다 나온 거 아닙니다. 일부분만 나온 거라고 그래요. 우리 기동사단을 보면은 한 사단당 제가 봐서 아까 한 150대 정도 전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 180대 추가 양산 완료되면은 전부 다 K2로 다 갖추는 거예요. 예. 그럼 K2 150대. 그리고 제가 거기 있는 포병 예단들이 있죠. 포병 예단이 있고 거의 대대수가 다 파악이 돼요.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니까 한 70문 정도는 돼요. 최소한. 그리고 7기동군단 전체에 포병 예단이 따로 배속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단에 한 100문 가까운 자주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영국의 전체 육군이 보유한 전차수와 자주포는 우리 7군단에 있는 기동사단 한 개만도 못해요. 숫자적으로도 한 개만 못하고 질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떨어져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엘리자베스 여왕과 뭐 황태자비 예전의 영광으로 기억되는 그 모습들 지금 영국이 전혀 아닙니다. 영국 경제는 엄청나게 훌륭하고 문화적으로도 뛰어나고 과학기술도 뛰어나지만 단지 한눈을 팔아서 국방력이 좀 약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겠죠. 아닙니다. 다 지금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다 비슷한 수준이에요. 영국이 그런 위치에 지금 처해 있어요. 프랑스와 독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균형 잡히는 생각을 할 수 있게 정말 현실적이 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